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박세진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참 우리 증시는 못 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러울 따름인데요. 네. 미국 증시의 상황부터 살펴보면서 우리 증시까지 알아볼까요? 계속해서 좀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좀 부러워만 하다가 네. 언제쯤 우리도 좀 환하게 좀 웃으면서 이제 시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 중심으로는 다시 좀 신고가 갱신의 연속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일시적으로 그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그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기대치를 약간의 충족을 시켜줬다라고 보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지금 방향성을 미국 시장에서는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데는 좀 의미를 두고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장은 사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거든요. 좁게는 우리 시장과 선진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과의 괴리가 왜 이렇게 계속 벌어지냐에 대한 물음부터 네. 미국 시장 내에서도 전통적인 안전자산과 그 위험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이상 현상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한 단어로 축약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동반 상승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또 유동성이라는 측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비슷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 그리고 특히 그 미국 시장에서 또 그 중심에서 그 시장 견인력을 그 특정적으로만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또 명확해진 부분이죠. 사실 그 얼마나 지금 시장이 그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가는 그 파월의 그 일전에 그 청문회 발언 이후에 그 시장 반응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그림인데 그 파월 의장 취임하고 이후부터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돼서 튀어나가 있는 원들은 이제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 그 연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나온 발언들을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로 지금 표시를 해서 이분면으로 나눠놓은 건데 네. 지금까지 사실은 파월 의장이 취임을 한 뒤에는 계속해서 이제 긴축 스탠스를 좀 표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금리 인상에 맞물려서 매파적 성격이 강한 발언들이 줄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랬네요. 특히 이제 올해 그 4월 정도부터 시장이 다시 조금씩 그 유동성의 힘을 잃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조정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도 사실 파월 의장이 강한 매파적 의견들, 금리 인하를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미국 경제 탄탄하다라는 아주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난 뒤부터 네. 사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ECB도 쉽게 그 금융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이 부분이 사실 4, 5, 6월에 걸친 그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기를 만든 좀 촉매제 역할을 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그 7월 연설에서 그 시장에서 사실은 거의 협박 비슷하게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하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글로벌 그 시장 참여자들이 파월을 원망할 거야라는 맞아요. 예. 엄청난 압박을 좀 줬던 영향일까요? 어쨌든 이제 파월에 입에서 드디어 그 강한 비둘기파적인 색채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단어들은 뭐 잘 아시는 뭐 연준의 인내심 이런 단어들은 사실 매파적인 그 요소가 강한 단어들이고 네. 뭐 경기 둔화 그리고 뭐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단어들은 비둘기파적인 단어들이겠죠. 어느 때보다 강하게 그러네요. 금리 인하에 예. 대한 그 비둘기파적인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통화정책 완화에 기대감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로 지금 그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미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정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기 직전에 사실은 미국 국채 기준으로는 수익률 기준으로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은 올해 6월부터 아주 강하게 그 5월 중순부터 강하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기 시작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에 대한 부분은 사실 7월 초순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 발언이 그 좀 더 확정적으로 시사가 된 이후에
금리는 거꾸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은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이미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그 7월 초 반등의 재료로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적인 우리가 금리 인하라고 기사에서 인용을 할 만큼 지금 파월 의장의 스탠스 자체가 7월 말 연준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를 강하게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때까지 이 정점을 찍는 과정까지 만들어 왔었던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는 연내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사실 7월 FOMC에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조금 더 구체적인 속내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폭은 50bp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회의 금리 인하를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자체가 중요한가 아니면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금리 인하가 중요한가는 사실 국면마다 다른 부분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사실은 시장에 좀 이끌려서 진행한다는 측면이 좀 강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 나온 보고서 중에 그 골드만삭스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에 대한 보고서 제목도 Y컷.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예.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까지의 행보와 그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보면 연내에 이제 50bp 정도는 금리 인하를 두 차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금리 인하의 실효성과 그 금리 인하의 동기부여가 어디서 출발이 돼야 되는지는 의문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순전하게 이 금리 인하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서 유동성 기조가 더 확대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사실 어제 시장에서 아침에 그 뉴욕 시장을 마감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반락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금리 인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펼쳐지는 미국의 실적 시즌은 미국도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유동성 장세가 기반이 된 상승 랠리의 표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정책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를 사실 뒤엎고 올라가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실적과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하는 것의 그 단단함과 지속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거 그거는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어쨌든 선회한 그 연준의 스탠스가 실질적인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을 자극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당장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산재해 있는 뭐 미중무역 분쟁의 그 협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글로벌 경기의 좀 턴어라운드를 좀 더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기대감과 실질적인 숫자의 공백기를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뭐 유럽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그 공백을 메꿔줄 거라는 기대는 지금 시장에서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미국이 그 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이제 2년여간의 시간 동안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킨 뒤에 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적 금리 인하로 만회하려는 그 우리가 3차 양적 완화라고 명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3차 완화 시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사실 미국하고 같이 금리를 인상시키지 못했었던 주요국들, 특히 선진국들 기준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그 자국의 경기 상황으로는 미국을 따라서 그 금리를 인상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되려 같이 그 통화 정책 완화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는 ECB 회의와 그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가 추가적으로 이 미국의 스탠스를 답습해서 조금 더 통화 완화 정책의 스탠스를 좀 강하게 피력을 할 경우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중심으로 팽배해 있는 유동성 그 장세의 성격이 네. 조금 더 확산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오는 그 금통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의 그 사회적 그 요구가 좀 일부 좀 강하게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대출 상황이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 쉽게 단행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그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더 늘리기 어려운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충이 된다고 했을 때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사실 되게 크게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주에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뭐 금통위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그 답변 기한 우리가 또 이제 디데이로 보고 있는 18일 같은 네. 경우에도 추가 규제 리스트가 실제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냐 아니면은 좀 생각보다 좀 약간 조용하게 넘어가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또 이제 이런 이슈들을 또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를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또 18일에 예정돼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일본의 이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증시에 있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증시에 얼마나 지금 악영향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악영향이 된 거는 지수상에서 우리가 좀 반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디커플링을 만들면서 못 따라가는 국면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그 통화 정책의 스탠스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좀 풍부한 환경이 다시 미국 시장을 닮을 때는 어떤 식으로도 그 상승폭이 조금 더 미미할지언정 따라는 갔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방향 자체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지난주까지의 이제 동반 하락, 지난주 초에 보여줬었던 동반 하락까지는 사실 뭐 중국에 대한 성장률 둔화라든지 중국 역시 그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우리랑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그 변수가 우호적으로 플러스로 돈 상황에서 우리 시장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역시 그 일본의 그 이제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슈가 우리 시장 개별적인 악재로 좀 짓눌리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많은 분석들 아마 대부분의 이제 증시가 돌아가는 동안에 대부분의 분석은 이제 한일 무역 분쟁 관련된 영향들이 어떤 수혜주를 만들어내고 어떤 부분에서 악재를 만들어내고 시장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이 얼마나 매력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인지에 대한 분석들이 즐비할 것 같은데 좀 팩트 측면에서만 좀 살펴보면요. 그 일본의 한국 무역 수지만 살펴보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하고 지금 현재 한일 무역 분쟁을 비교를 하는 그 측면들이 강한데 사실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어떤 측면이냐면 첫 번째로 이 무역 수지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명분이 있었어요.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을 불사할 만한 명분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 그 무역 적자 폭 중에 70%가 대중 무역 적자에서 기록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네. 실제로 그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미국 입장에서는 숫자 측면에서도 바로 잡아야 될 명분이 충분한 이슈였고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딴지를 거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숫자 측면에서의 당위성이 있냐 봤을 때는 그 일본 측면에서 대한민국 무역 수지 보시면 회색 그래프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본의 전체적인 무역 수지가 급감했었던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사실상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그 효과가 좀 발현이 되기 직전까지 가장 어두웠었던 일본의 측면, 그 일본의 무역 수지 상황에서도 한국 무역 수지는 흑자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라는 그랬네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상대로 무역 그 적자를 본 적이 없었던 일본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무역 적자의 70%를 대중무역 적자에서 보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다. 그냥 일본 입장에서도 이건 정치적인 명분을 빼놓고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가? 또 미중 무역 분쟁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기준으로요. 그 우리 수요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26% 그리고 미국에 나가는 수출이 13%입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수출 비중에서 5%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이제 뒤집혀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2배 가까운 10%를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중국과 미국이 멱살 잡고 물어뜯는 동안에 잠깐 뭐 이제 사들이는 것들 그만 멈추고 이제 우리들끼리 일단은 싸우는 데 집중하자 하면은 어디서 피를 보냐. 당연히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수요 단위에서 뭔가 차질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 물건을 사줄 수요처가
가장 지금 그 핵심 쟁점이 되는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요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슈가 이 미중무역 그 전쟁 과정에서는 예. 발발이 되게 되는 거고 일본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들어오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일본하고 우리가 무역 분쟁을 펼치게 되면 우리는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중무역 분쟁을 정리하자면 그 실제로 명분이 있고 그 경제적인 득실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 수 있고 수요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 한일 무역 분쟁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정치적 명분이 더 강한 상황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중무역 분쟁에서의 그 수혜주를 찾는 것과 한일 무역 분쟁에서의 수혜주를 찾는 것 그나마 돌파구를 찾는다라는 건 조금 다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한 일주일간의 시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과연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국산화가 요원해진 그 국산화가 시급해진 그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결과 자체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이 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가장 주가가 크게 반응한 거는 마이크론입니다. 7월에. 네네, 그렇죠. 예. 7월 들어서 주가 추이를 보면 마이크론은 약 14% 정도 상승이 됐어요. 네. 그 다음을 잇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7%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반등이 어제 있었습니다만, 그 마이너스 1%대 상승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로 지금 어떻게 전개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냐? 네. 이 수요 문제에 있어서의 이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일 문제가. 그러면 그 사실 반도체라는 품목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뭔가 공급단에서 차질이 생기게 되면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생깁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 DDR 그 디램 익스체인지보다 먼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용산 익스체인지 네. 그 실제 도매업자들이 판매하는 디램 가격이 약 그 4%에서 8% 정도가 지난주에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선 주말에 뒤이어서 역시나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하는 스팟 가격 역시 사실 약 4%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물량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야기가 되면 바로 가격이 반응을 하게 돼요. 반도체 그러겠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부분이 장기화되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모멘텀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이슈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 누군가의 증설로 다시 물량이 메꿔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당장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는 물량은 줄어들 수 있어 공급 부족으로. 하지만 가격이 메꿔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단기적인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틈을 타서 좋은 가격의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기타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물량 줄어들고 가격은 다시 안정화되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6개월 이상 장기화됐을 때는 우리한테 수혜주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좀 그 이번 18일에 진행되는 그 결과물이 사실 이게 장기화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소멸될 수 있는 이벤트라는 그 갈림길을 마련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당장 돈이 들어오는 그 반도체 관련 섹터들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그 오히려 반도체 경기를 턴어라운드를 앞당긴다 여기까지 보기에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보면은 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못 가고 삼성전자보다 LG전자는 더 크게 빠지냐 봤을 때는 이 반도체라는 부분들에 대한 특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물량을 가격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일시적으로만 있습니다만 네. 가전제품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실 원재료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TV 세트의 가격, 냉장고의 가격, 세탁기의 가격을 갑자기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낮은 그 가격 경쟁력으로 판매 부진이 엄청나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급 이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일 무역 분쟁의 이슈상 사실상 단기적인 호재는 반도체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전이라든지 여타 그 기타 소재들로 좀 확산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을 자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의 수혜주 플레이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지수가 못 가고 있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말씀을 해주신 지금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러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종목군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특히 지금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고 좀 공략을 해보고 싶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그 반도체 장비 소재단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또 8월에는 그 MSCI 리밸런싱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을 때도 그 논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또 중국의 저 편입 비중이 늘어나는 이슈 우리가 지난 5월에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물건 줄일 때는 당연히 최근에 많이 샀고 시가총액 비중 큰 반도체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호재가 길게 갈 수 없는 호재라고 보면 풍부한 유동성 환경 상황에서 또 다른 대안주, 또 다른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은 5G가 그 중심에 서 있지만 사실 그 다음 타겟들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국면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 그 사실 이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부각이 못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주가 상승폭 측면에서는 사실 대장은 아니지만 네. 글로벌 단에서 보면은 뭐 월드페이라든지 그리고 뭐 페이팔 그리고 뭐 독일의 SAP 그 전부 핀테크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핀테크라는 모호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떤 쪽에서 진행을 할까는 명확하게 지금 경계가 허물어지는 쪽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피지와 벤이라는 그 이제 결제 시스템에서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는 그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피지와 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역할을 이원화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은. 피지는 온라인에서 그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벤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주로 활동 영역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 보면 어제까지도 아주 좋은 그 상승률을 기록했고 최근에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었던 나이스정보통신의 예를 든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벤 사업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벤 사업자인데 이 2014년에서 5년이 지난 현재 2019년 1분기의 사업 구성 내역을 보니까 피지와 벤이 반반씩 섞여 있는 형태가 됐다라는 네,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예. 거죠. 벤 사업자들이 피지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피지 사업자들은 온라인에서 그들만의 경쟁으로 치고받고 하던 부분을 벗어나서 오프라인의 영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최저임금 상승과도 이 핀테크는 아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선택은 무인점포 확대라는 방향이었죠.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등장했었던 게 이제 키오스크라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키오스크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불편함이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줄을 서서 사실 줄이 더 길어졌잖아요. 그 키오스크 오래 앞에서 걸리니까. 결제를 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뒤에 줄도 가뜩이나 서 있는데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피지사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했을 때 가장 파급력이 큰 부분, 메뉴를 보면서 QR코드로 바로 주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카드사, 그리고 피지와 벤, 그리고 이용자, 이 각자의 결제 주체들이 연결하는 단계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피지사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과정에서 진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핀테크의 영역 확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급등세가 연출됐었던 부분들도 여기에 큰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요. 더 크게 볼 때는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결제 시스템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을 허물었을 때 만들어내는 파급력에 대해서도 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침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특징주로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진의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